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화천대유 의혹 날로 커집니다.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동규 씨는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 취해서 집어던졌다라는 다소 의아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술 취해서 폰을 던졌다?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매우 중요한 보도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작년에 화천대유 측에 먼저 거액을 요구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헤드라인 단독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물러나기 전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했고요. 배당 수익을 언급하며 요구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 배당 수익 엄청 나던데 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받아갔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회계사 정영학 씨가 제출한 파일에 그 전달 과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특종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 회계사가 제출한 증거에 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유동규 씨가 거액을 먼저 요구해서 받아갔다라면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게이트다. 350억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 전방위 금품 로비를 포착했다.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소원에 불응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고요. 야당은 백드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방문했다는 기록을 야당은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저희 돌직구 멤버 전주의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출입 기록을 입수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중요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로 무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을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8번 찾아갔더라 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만배 씨 해명도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검찰이 그런가 하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의 관여를 확인했다며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사실상 특정을 했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는 결정적인 수사 증거도 없으면서 두루뭉술하게 운을 띄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차장,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언급하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유동규 검찰로 이 게이트 단서 잡힐까 궁금합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 왜 받았고 얼마를 받았을까? 받은 건 사실일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유동규 씨의 해명도 일단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유동규 씨입니다. 일부 보도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뭐 현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그런 부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설은 필요 없어요.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자, 유동규 씨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동인의 주요 멤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증거와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그리고 저희 동아일보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의혹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영학 씨가 검찰에 넘긴 증거에 따르면 이런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의혹. 경기관광공사 사장직 사임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서 배당 수익을 언급했다.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갔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통화 파일 등의 금품 전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고수익을 알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고요. 동아일보에 검찰에선 유동규가 화천대유에서 돈 받아 차린 차명회사 통해서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이 보도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앞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혹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의 고수익, 정말로 1억 천금,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알고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장동 게이트는 일파만파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가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 세탁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자금이 세탁돼서 어디로 갔는지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것부터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기자, 이거 유동규 씨는 안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영학 씨가 넘긴 소위 증거에는 찾아가서 요구하고 받아갔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예요. 그렇죠. 오늘 유동규 씨가 오전 11시에 검찰에 출석을 하죠. 아마 거기서 이제 검찰이 증거를 대고 질문을 할 테고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 언제에 대한 정황이 좀 나와 있죠.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퇴임하기 직전에 화천대유 측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죠. 그리고 그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배분받는지 그 배분 구조도 본인이 짠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화천대유 측이 고액의 배당 수익을 받으니까 그 일부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오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이라든지 녹취 파일을 통해서 증명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 사업의 판을 짜고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가 고액의 배당 수익을 받으니까 그중 일부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사후 수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주목할 테고 만약에 정영학 씨가 제출한 사진이라든지 녹취 파일의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면 아마도 검찰은 오늘 유동규 씨를 수사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이제 정영학 씨의 증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판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가 구속이 되는 국면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사후 수뢰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범죄 혐의입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먼저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형법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때 돈 받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 뇌물죄의 일반적인 그 형태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돈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폭리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몫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자체가 사후 수뢰죄가 되는 거죠. 뇌물이라는 겁니까 이것도? 뇌물이죠. 형법에는
그 뇌물죄의 그 양태를 행위 양태를 수수 요구 약속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수 요구 약속이 똑같은 뇌물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죄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한테 유동규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화천대유가 이렇게 AMC와 그 성남의들의 멤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짜주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제끼고 엄청난 폭리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천대유에서 이러한 그 스트럭처를 다 짠 다음에 소극적으로 눈 감아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 경우하고 유동규가 직접 내가 이걸 갖다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배당 수익을 거론하면서 그렇죠. 화천대유 내가 승인한 사업으로 엄청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사에 나온 거대로라고 한다면은 유동규 씨의 죄질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윗선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혐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 더 그 짙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 하셨잖아요. 부시장님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공사도 재임하셨을 때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질문 드릴게요. 유동규 씨가 아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향후에 자금 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된다라는 코멘트를 동아일보 기자에게 했어요. 유동규가 차린 차명회사를 통해서 화천대유에서 돈을 자금 세탁했다. 이 말은 이 돈에 우리 소위 돈에도 지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필드에서. 그 지문이 안 묻게 세탁을 해서 어딘가에 활용했다라는 게 자금 세탁인데 이거 순전히 의혹이고 가능성인데 자금 세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했다면 이 돈을 어디로 갖다 놨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오가닉 회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름으로 유원홀딩스라고 했고 그 대표를 정민용 변호사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소유주는 말하자면 유 전 관광공사 사장인데 유동규 씨인데 유동규가 직접 대표를 하지 않고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돈으로 유원홀딩스라고 했는데 유원의 뜻이 유동규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차명회사를 차렸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차명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세탁한다는 차원보다는 어쨌든 전혀 다른 회사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게 하는 그러니까 돈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갖고 오면서 전혀 다른 회사에 집어넣어 버리면서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리로 회사를 설립시켜 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뭐 비료회사라고 하고 나머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만약에 원래 있는 뭐 말하자면 화천대유 같은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구조를 자기는 또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용주 의원님 만약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차명회사를 차렸고 그 목적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것도 있다면 이 세탁한 돈은 어디서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실제적으로 앞에 단에 얘기를 하겠죠. 이 돈이 실제적으로 유원홀딩스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느냐. 차명회사까지. 예, 과연 유동규 씨가 돈을 자기 계좌에 받아서 그 홀딩스에 직접적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설립시켜서 돈을 거기서 바로 넘겼는지 그건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유원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권한이 실제로 화천대유에서 왔든 어쨌든 그 돈이 실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진다. 네. 자, 물론 가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가 카드는 안 쓰고 현금만 썼다. 남다른 씀씀이가 있었다라는 증언들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금만 썼다. 요즘 현금 쓰시는 분 뭐 있긴 하지만 카드를 안 썼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자산 현황은 올해 재산 신고가 2억 165만 원. 평소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 결제했다라는 전원들이 나옵니다. 공사 관계자
유 씨 분당 일대 유흥주점도 자주 드나들어 여종업원들에게 현금 펑펑 뿌리는 광경도 봤다라는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대리비 쓰라라며 현금을 돌리기도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유동규 본부장 집안에 현금을 쌓아놓고 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을 주로 썼다. 뭔가 좀 이례적인 대목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가 하면 최대 관심사는 어제 저희 돌직구쇼 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압수수색 전에 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집어던졌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합니다. 자, 유동규 씨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제 압수수색 당시 20분간 현관문 안 열어주고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져서 증거 인멸했다는 의혹. 결국 저 폰 못 찾았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러자 유동규 씨는 SBS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때 왜 던지겠냐.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해명.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 왜 죽으려고 했죠? 자, 검찰은 인근 도로 수색했지만 끝내 휴대전화를 못 찾았습니다. 자, 아리송한 해명. 유동규 씨 건물 관계자.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다른 누가 가져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이건 뭐죠? 압수수색 허탕 뒤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잠실에서 잡히기도 했다. 유동규 씨의 자택은 용인이다. 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 많은 언론들의 종합해보면 검찰이 저 휴대전화를 확보 못했다 아직까지. 조금은 좀 황당한데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이재명 지사가 강연에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대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언급에는 사고를 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그럼 휴대전화를 뺏기고 안 뺏기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기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 나왔던 화천대유에 대한 내용은 민간에서 막대한 특혜를 가져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만배 씨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유동규 씨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민간 개입이 막대한 민간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심판의 역할이고 그리고 화천대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선수 역할입니다. 이 두 개의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선수랑 심판이 뒤섞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비난이 쏟아지죠. 그동안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미국으로 유유자적 도피했던 남욱 변호사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수사의 A, B, C를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어디 갔는지 살피지도 못하는 거고 밖에 던졌는데 누가 갖고 가잖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닙니까? 관련돼서 누가 범죄행위 저지른 거니까 빨리 살펴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검찰을 보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증거를 인멸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이 유동규 본부장이 또 다른 증거 인멸할지도 모르는데 긴급 체포를 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많아서 이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사건의 진실 밝힐 수 있긴 한 건가 이런 걱정과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어제 김병민 대변인님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압수수색 전에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행위만으로도 그럼요. 사실은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아직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휴대전화 확보도 못하고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소환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늘도 원래 애당초 알려줬던 시간보다 또 조금 더 늦게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증거인멸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신병 확보하지 않아서 증거인멸되고 있는 상황들 걱정과 우려했던 모습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핵심적인 물증의 휴대폰의 내용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된 내용들 다 증거인멸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고리가 이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과연 본인 혼자만의 일로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인지 유동규 본부장이 그 역할을 하기까지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이 있지 않고선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 싹 이 모든 일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꼬리 자르기 듯한 모습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서 관련된 연결고리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성역 없이 수사라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님, 휴대폰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상식적일까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유동규 씨가 한 해명입니다. 술 먹고 죽으려고 던졌다. 2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하려고 던졌다. 자, 어떤 설명이 더 상식적입니까? 아니 왜 죽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핸드폰을 왜 던집니까? 핸드폰이 이게 비싼 거는 200만 원도 넘고요. 싼 것도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물론 더 싼 것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이잖아요. 예. 내 모든 정보가 다 그 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게다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있을 때 바꿔도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옮기는 게 번거로운데 만약에 분실해서 없어졌다. 제가 한번 택시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주 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속하고 체포를 해야죠. 왜냐하면 체포 사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그 도망할 우려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도망가봤자 갈 데도 없고 제일 중요한 혐의는 증거 인멸의 혐의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는데 또 공교롭게도 핸드폰 던져도 저도 이제 좀 깨졌는데 핸드폰 던지다가 저 떨어뜨려가지고 하지만은 기내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9층에서 던졌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 찾았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 용인에서 잠실에서 그렇게 그 거리 차이가 났다. 예.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어제 박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던지면 누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죠. 의혹이죠.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6년도에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치면 휴대전화 없애라. 본인이 2018년 11월 달에 아이폰을 본인은 뺏겼어요. 예. 그런데 2대나. 그런데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 11월에 이재명 지사가 아이폰을 압수를 당했는데 비번을 이제 그 검찰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2월 달에 그 비밀번호를 그제서야 몇 달 뒤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까지 봤는데 비밀번호를 뭐 제공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압수수색의 기본이 되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 이야기 자체가 참 검찰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권 실세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권에서 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제대로 그 수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러한 검찰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야당의 주장에 자꾸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확실히 이 휴대전화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진짜 몇 시간이면 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확보 못했다면 조금 의아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동규 씨도 이재명 씨도 서로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근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요 신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예전부터 알고 오던 사이도 아니고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에 이재명 지사도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토론회에서요. 들어보시죠.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것 등등이죠.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제가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아니, 소위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라며 유동규가 나의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문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도와준 적이 이 지사의 지금 주장대로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정말로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까? 이미 확인된 것만 여러 번 도와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때 유동규 씨가 분당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죠. 그때도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처음 초대 이제 성남시장에 첫 번째 성남시장이 됐을 때 당시 성남시 인수위 간사로 참여했던 것도 선거운동을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준 거지 아니면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 인수위 간사를 주겠습니까? 일단 첫 번을 도왔죠. 2014년도에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했을 때도 역시 그때 당시에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을 사직한 다음에 선거운동을 돕고 다시 선거가 끝나고 재선이 되자 다시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측근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선거를 돕고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건 아주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다시 해서 2010년도에 도왔고 2014년도에 도왔고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정확하게 유동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2018년도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기죠. 분명히 본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 결과적으로 매 선거 때마다 유동규 씨가 도와줬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맡깁니다. 본인이 도지사 때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다 준 겁니다. 예. 그런데도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산하기관의 임원들 정도는 측근들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어떤 공직을 전리품을 생각하고 경기도를 낙하산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물론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딱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에 있던 사람을 자신이 공직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차례 공직을 맡겼다는 것을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면 다 상식적으로 측근을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선거를 유동규가 내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라고 했지만 매 선거 때마다 도와준 게 드러났는데 김병민 대변인 윤석열 예. 캠프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애처로운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하게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측근을 측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유동규 본부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를 두고서는 이길동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이길동. 여기서 측근을 측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의아해하겠습니까? 이런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언제까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꼬리 자르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 의혹들은 훨씬 더 사실관계를 증명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의 가장 중요했던 대법원 판결을 전후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살려준 권수일 대법관을 8번 찾아갔다라는 기록을
야당이 입수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 오늘 두 번째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유동규 씨와의 관계, 유동규 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하는 보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네. 질문하셨으니까 측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아 측근이라고 아닌가? 그러면 제 시장 같은 거안 해봐서. 병구 산하기관의 무슨 아,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혹시 많은 그분 산하기관의 임원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연락도 안 되고 관광공사 예산 편성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투자하러 가는데 뭐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혹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대법원 출입 기록을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실이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멤버죠. 판사 출신의. 자,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무죄 선고 전후 시기, 이재명 지사에겐 가장 중요한 시기, 운명의 갈림길 그 시기, 총 8번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누가요?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다음 날, 무죄 취지 판결 그 다음 날에도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이 자료를 입수한 전주의 의원은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를 보니 이 지사 생환 위한 전후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김만배 씨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부시장을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이건 반드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체적인 해명도 나와야 될 것 같고 해명뿐만 아니라 대법원 CCTV도 좀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너무 명예로운 자리고 신성한 자리인데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특정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판결을 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유착 의혹이 있는 사람이 8번 찾아갔다라는 방문 기록이 나왔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기자가 출입을 할 때 누굴 만나러 가냐고 썼기 때문에 그 8번이 다 직접 다 만났느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이제 그렇지만 뭐 8번 중에 8번 한 번도 안 만났을 리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권순일 대법관이 그 뒤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의 유착 관계는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 시기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판결이 있던 바로 전후였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받는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1차적으로 그 몇 번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추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금 제명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사후 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검찰이 직접적인 어떤 조사를 뭐 참고인이든 피해자 조사든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의아한 대목이라 김만배 씨의 해명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반박과 해명입니다. 과연 뭐라고 반박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준비되면 틀어주시고요. 대법원, 지금 이제 준비됐습니까?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내 근무하는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군의 이발소를 방문할 때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거다. 즉, 이발소 간 거다. 라는 해명입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는 인사차 3, 4번 방문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4번은 권순일 대법관 만났다는 건 맞다. 나머지는 이발소다. 재판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 이건 본인의 주장이죠.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자와 관련된 출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기자, 이 해명과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이제 법조팀장을 끝나고 나서 법조 선임 기자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됐고, 근데 주로 간 이유는 이제 법조팀장 후배를 만나게 갔는데, 법조팀장 후배를 만난다고 기록을 하면 출입할 때 기록을 하면 늘 후배가 직접 출입국까지 와서 자기를 데려가야 된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만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다. 그래서 8번을 이제 들어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서너 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의문은 있죠. 어떤 겁니까? 보통 대법관을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출입을 담당하는 데서는 대법관 비서실로 연락을 하죠. 이러한 사람이, 그럼 당연히 확인하죠. 이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약 여부를 확인할 텐데, 선약이 안 돼 있을 때 비서실에서 오케이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출입할 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럼 아무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으면 확인도 안 하고 통과하고 그렇죠.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출입 관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이재명 기자 굉장히 지금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저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제기되는 거고. 아니,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가 국회 반장에 있었으니까 그 보안 담당하는, 출입을 다 감당하는 직원들이 이재명 기자 얼굴을 아니까 이재명 기자가 국회의장 방문이라고 적어놓고 국회에서 이발소 간다 하더라도 확인 안 하고 이재명 기자니까 통과는 경우는 없죠. 그런 건 없었어요? 없고요. 한 번도?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출입증이 있을 때는 이제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출입증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 간다라는 걸 쓰게 돼 있고, 그 쓴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느 의원실을 만나러 갔다, 의원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그 의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의원실에서 오케이를 해야만, 승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만배 씨의 해명이 좀 이해가 안 되나요? 그렇죠. 모든 공공기관이 다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이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건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을 썼다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주 공교롭게도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해 9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그 전에 한 1년간에 8번 만났는데, 만난 시점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난 바로 직후에 권순일 대법관 방문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돼서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무죄가 판결되는 과정에 전혀 무관한가 이 만남이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늘 얘기하지만 우연히 자꾸 겹치다 보면 필연이 되는 거고, 필연이 겹치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은 2달 뒤에 퇴임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매달 1,500만 원의 그냥 막대한 고액의 고문료를 받게 되는 거죠. 과연 이 1년의 과정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분명히 가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보다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보다 또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건 방문 기록에 불과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해명이 역시 베테랑 기자의 지금 반박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법관이 판결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과 법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와의 친분 관계와 부탁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의혹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만남을. 일단 이재명 지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화천대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화천대유가 등장을 하죠. 근데 화천대유 관계자잖아요. 최대 주주가 김만배 씨고.
근데 두 사람이 재판 직전에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 당시에도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였군요. 최대 주주였죠.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재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내용 글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판의 키를 쥐고 있는 것, 물론 이 키에는 대장동 내용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발언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건데, 무튼 여기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그 전에 만났다는 일 하나만으로도 부적절하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재판 관계자를 왜 만납니까? 재판에 나와 있는. 예.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에 들어가고 나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금액을, 돈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나니까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처음엔 김만배 씨까지만 나왔지만 김만배 씨와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동규 성남시의 도시개발 당시 본부장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내용들의 의심 정황이 나오고, 아주 만약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김만배 씨가 모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재판 거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들이 있고, 사후 수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재심 사유까지 가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관련된 재심 사유까지 갈 수 있는 막대한 일들이 벌어진 거라 신속하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수사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신속히 관련된 일에 대한 진실을 바로 소상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자, 지금 뭐 워낙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정익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쭙겠는데요. 네네. 대법관이 사건 판결을 앞두고 그 사건에 등장하는 관계자, 최대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났다라고 김만배 씨의 해명을 다 수용한다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앉아서 김만배 씨 해명은 재판 관련 얘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뭐 형님 잘 지내시죠? 아이 뭐 저 사업 잘 됩니다. 아 앞으로 좀 또 무사 태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그 대법원 판결문, 이재명 지사. 보니까 그게 한 30 너댓 페이지 되던데,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짧게 8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도 안 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장동이라는 이야기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5,500억을 벌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최대 이해관계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대법관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대법원 여러 번 가봤는데요. 대법원에는 대법관만 계신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는 평판사도 있고 부장판사도 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있고, 그런데 대법관실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대법원 가봤을 때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만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관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는가. 대법원에 공보관 있잖아요. 뭐 꼭 머리를 깎고 싶으면 공보관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머리 깎으면 되지, 어떻게 그것도 최선임 대법관을 팔았느냐. 제가 이재명 지사 그 판결 그 사건을 갖다가 봤더니 2019년 9월 19일 날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9월 20일 날 담당 소부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아무 일도 없다가 2020년 6월 달에 한 7개월쯤 있다가 전원합의체 심의로 지정이 되고, 6월 18일 날 그 대법관들 전원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원래 이렇게 전합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몇 달, 뭐 심지어 1, 2년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전압 지정이 6월 15일인데 선고가 7월 16일이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참 굉장히 좀 이상하다. 선거법 사건이라 좀 빨리 했나?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가지고 뭐 길게 끄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6월 9일 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2번 가고 6월 9일 날 갔는데 6월 15일 날 전압 심리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날짜는 어떤 날짜냐면 6월 16일 날도 갔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전압 지정이 되고 6월 18일 날 대법관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6월 16일 날 가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을 앞둘 때마다 그래서 방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그 중간에 갖는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예컨대 뭐 김만배가 권순일 찾아가가지고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월달에 2번 보고 6월달에 봤는데 중요한 일정이 대법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왜 또 만났느냐? 거기에다가 7월 16일 날 판거 선고 나고 7월 17일 날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그 만남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이제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일어나기 진짜 로또를 뭐 몇 번 맞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권순일 대법관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기록에는 방문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날짜에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건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한 건지 이것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변학도다, 특검 받아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변학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겠습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특검 받아라, 변학도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 50억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설 정보지, 저희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 형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솔직히 말하면 버정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지사의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인사의 이름도 있었고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 이름도 있었던 것이고 조국 수호 이런 것처럼 상도 수호 이런 거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뭐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 본인이 입수했던 지라시 정보까지 거론을 했어요. 박영수 뭐 여러 가지 지금 권순일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그 제1야당 대표의 격으로서는 좀 우리가 그 맞지 않는 발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 가공될 수도 있고 또 기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기사감이 안 돼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구성 요소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뭐 리스트를 봤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어떤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 좋지만 뭐 확 찢었더니 뭐가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젊은 당대표 정치인으로서는 좀 피해가야 될 지점이 아니었느냐. 그거 외로도 얼마든지 좀 더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내용을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후의 과정에 대한 정책적 문제는 없었는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키를 지는 게 좋지. 찌라시를 갔더니 뭐 어떤 리스크가 나오고 뭐 뭘 찢었더니 뭐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굳이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조금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편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부패한 안남시의 안남시장의 도시개발 과정을 다룬 영화 아수라가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아수라 영화 속의 장면이 화천대유의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한번 보시죠. 얼마면 됩니까? 우리 김차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아니 같은 공무원끼리 뭐 월급 뻔히 나와 있는 걸 저는 얼마 안 해요. 솔직하게 그래 얼마에 사실라 그러셨어요? 나 액수는 궁금하네. 앞에는 5자, 뒤에는 동그라미가. 자, 뭐 그 해당 장면은 아니지만 뭐 어떤 것들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수라에 등장하는 시 자체가 안남시입니다. 예. 그냥 성남시와 그냥 비슷하죠. 근데 뭐 안산시와 성남시 약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안남시인데 또 안남시장이 이제 저 내용 자체가 도시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게 비슷하고 또 하나가 또 안남시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천국 위에 분당이 있다는데 분당 위에 안남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성남시와 유사한 또 대장동이 이제 분당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이게 실화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수라의 장례식장 화면이 나오는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화가 있습니다. 그 조화에 보면 예. 한성규부 이성환 대표 이렇게 한성규부의 이성환 대표 한성급유 이성환 대표가 화환을 보는 게 조화를 보는 게 나오는데 마치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랑 굉장히 회사 이름도 비슷하고 잠깐만요. 그 뭐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급유 이성환은 가짜인데 영화의 한성급유 이성한 대표가 보냈다 조화를 실제는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거든요. 아까는 이성환.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성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수라 영화가 훨씬 전에 만들어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이제 농담들이 좀 오가면서 아수라가 굉장히 지금 다시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넷플 XX에서 혹시 이재명 이름을 치면 아수라가 나온다는 것 소문도 있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넷플 거기에서요? 그건 제가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최근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SBS에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거기서 이제 영화 아수라가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아수라 영화가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화천대유, 아까는 한성급유. 다자성어의 이름까지 좀 비슷한 우연의 뭐 일치겠지요. 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연희동 윤석열 부친 집에서 생긴 일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연희동의 그 집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이제 사준 것이죠. 안에 좀 대지도 상당히 있고 규모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이 거래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연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의 확률이지 않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커넥션 아마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뭐야?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인데요. 많은 기자들이 준비돼 있고 유동규 씨가 중앙지검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데요. 자, 지금 현장 상황인데 아직은 유동규 씨가 도착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토라인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각 방송사들의 마이크를 한데 모아서 대표 풀 기자가 유동규 씨에게 질문을 건넬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직 유동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10시에 나온다, 11시에 나온다 얘기가 많은데 아직은 유동규 씨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전 방금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저희가 포착이 돼서 중앙지검 현장 영상을 라이브로 한번 물려봤는데 아직은 유동규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모습 드러내면 저희가 즉각 중앙지검 연결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유동규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컨대 술 먹어서 죽으려고 휴대전화 던졌다는 게 사실이냐? 화천대유를 찾아가서 거액의 배당 이익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는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고요. 본인이 차명으로 세웠다는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금 세탁했다는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냐? 이재명 지사의 선거 때마다 도왔다는데 측근이 아니라면서 왜 선거 때마다 도왔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이번 사건 전후로 해서 직접 만난 적은 없느냐? 지금 제가 언뜻 꼽은 것만 해도 중요한 질문이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질문들 아마 현장에서 다 할 겁니다. 유동규 씨가 나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신속하게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 민주당에서는 각별한 관계와 각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준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공세하는 대목 들어봤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윤석열 총장 집인 줄 아셨느냐? 근래 얼마 전에 대권 나온다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여기가 뭐 대통령 후보 나온 집이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왔었어요. 여기가 윤석열이 아버님 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은 거고, 그 당시에는 그게 평당 2,000인가 2,500이 맞아요. 지금 집값이 올라서 올라간 거지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면은 그 양도세 다 부담해야 될 건데, 그게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소할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즉 시세보다 싸게 다운 계약서를 써주고 남은 차익을 윤석열 후보를 겨누고 뇌물로 준 거 아니냐라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 누나는 고소할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만 많이 벌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작 윤석열 후보가 통장에 모든 걸 좀 공개해서 다운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규명됐기 때문에, 자,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놀랍다라는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놀라운 측면도 있거든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당시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윤석열 후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처음 보도가 됐을 때가 MBC 100분 토론을 녹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자마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택을 찾아갔기 때문에 잘 보였을 거라 보이는데요. 자택에 마당이 있고 1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고관절이 다쳐서 입원해 있었고 재활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고관절이 다쳤기 때문에 걸어서 계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40년이 넘게 산 집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빨리 매각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때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기를 계약을 하고 빨리 처분했던 것이고, 당시에 깎아달라고 해서 금액을 1억, 2억 이렇게 다운해 갖고서는 깎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 갖고서는 빨리 처분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면은 이 집을 파는데 막 깎아달라고 해서 깎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김만배 씨와 윤석열 총장이 막역한 사이, 막 형동생하고 꼭 팔아야 되는데 대선 자금 쓰려고 돈 없는데 그래서 집 팔아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아니 20억에 내놨는데 그럼 팔아줄 거서 사줄 거면 비싼 값에 사주죠. 20억에 내놨는데 1억 깎아달래서 19억에 내놓고 19억에 내놔서 그럼 그 정도에 계약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계약하기 전에 1억을 더 깎아달라 그럽니다. 이게 뭐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도 없는 사이였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계약하는 현장이라든지 모든 일에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이 했던 일이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지금 언론 보도되는 것처럼 김만배 씨 누나, 이 집을 사갔다는 사람도 이 집만 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곳저곳에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사들인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혹시 특검하자고 하면 받을 거예요? 이거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필요하면 다 특검하자는 것이고요. 관련된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기록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다 해명이 가능합니다. 제발 관련된 내용들,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대장동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것 아니냐, 국민적 분노와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모든 일들 다 같이 협조한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특검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이 들어가고 나면 결국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도 대법의 판결로 구속되는 세상을 충분히 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호영호재하는 사이다라는 주장을 최근 했잖아요. 그건 어떤 주장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들었다, 전원을 전한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처음 국정농단 특검이 되고 나서 김만배 씨를 통해서 법조 일진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도 이제 한 경제제 법조 팀장 출신이죠. 법조 일진을 불러 모아서 박영수 특검이 뭘 물어보냐면, 자, 국정농단의 수사팀장을 누굴 시킬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김만배 씨가 성렬형 어떠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거 봐서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보다.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당시에는 대전고검의 검사로 굉장히 좌처 인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또 이제 검사와 친한가 보다 생각했다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추천한 것, 그다음에 형이라 부르는 걸 봐서는 호영호재한 사이가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저는 사실 김의겸 의원과 일면식도 없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김의겸 선배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제가 김의겸 선배랑 친한 겁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자,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가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 검사로 특별 검사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친한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왜 한동훈 검사를 추천했겠습니까? 그건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했겠죠. 당시로 돌아가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누구죠? 그게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인데, 그것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호영호재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은 그게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김의겸 의원의 상상력이 그냥 빈곤한 게 아닌가, 그냥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와의 친분 의혹입니다. 김만배 대표가 법조기자 오래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혀 아니 나도 알지. 서울지검이나 대검 취업을 했을 테고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마 상가집에서 한 몇 년 전에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그리고 법조에 있을 때도 서로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 즉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견했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공수처에 넘깁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처음부터 나오던 그 얘기, 무슨 막연한 정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런데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보낸 발신이다. 사실상 이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라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컷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가서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정혁진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그게 적절한 어떤 범죄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첩했다는데, 또 다르게 방금 들었지만 윤 총장은 공수처가 아니라 그냥 수사했으니까 거기서 기소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박범배 장관은 어떤 법사위에 와서는 어쨌든 동일 인물 아니냐, 손준성과 전화했을 때 캡처된 사진이 같다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법무부 장관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준성 검사의 관여의 문제는 어떤 정황은 포착했는데, 실제로 손준성 검사 본인은 전혀 고발장을 쓰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아마 공수처로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핫쌈은 조국 전 장관이 직위 해제 후에도 수천만 원을 받았다. 좀 의아스러운데 어떤 돈인지요. 두 번째는 BTS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는데 이 열정페이다 논란이 이렇습니다. 노엘 씨, 장지현 의원의 아들이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6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는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직위 해제를 받았죠. 조 전 장관. 더 이상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됐다. 그 돈은 어떤 돈일까요? 지난해 1월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올 9월까지 20개월간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 등 5,62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강의 기간 2016년 9월에서 12월 총 4개월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올 9월까지 20개월간 5,627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 연봉으로도 해당될 수 있는 금액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강의 한 번 안 하고 급기야 5년간 강의했던 건 4개월밖에 불과한데 그리고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남들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대는 왜 준 거죠? 일단은 그 조국 교수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직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위 해제가 되더라도 그 월급은 나오는데 대신에 월급이 한 몇 달 동안 한 절반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는 한 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봉급이 4,500만 원, 수당 1,000만 원 해가지고 총 5,600만 원을 20개월 동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미만의 돈을 이렇게 쭉 받은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왜 서울대학교에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직위 해제만 해놓고 실질적인 징계는 하지 않느냐. 예컨대 뭐 파면이라든지 뭐 어떤 뭐 감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서울대에서도 그 판결이 나오는 것만 계속 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 이야기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조 전 장관 대법원 판결 확정될 경우 봉급과 수당을 환수할 거냐라고 묻자 서울대 측은 현재 재판 진행 중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평소 받던 연봉의 뭐 50%, 30% 이게 이제 지급되는 게 규정이다. 규정에 따라서 조 전 장관에게 남들 연봉에 해당할 금액이 지금 제공이 됐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정혁진 변호사 의견인데, 정 변호사가 방금 얘기한 건 그런데 서울대는 왜 징계 절차에 나이브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가정이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된 이후에도 환수할 거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왜 아무 논의도 안 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아직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직위 해제가 아닌 어떤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1심 판결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내부 규정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직위 해제라는 게 교수직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수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제가 되면 뭐 한 3달간은 50%, 그 이후로는 30%의 월급을 주는 게 내부 규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1심에서 시정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교수직을 박탈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다 서울대생이 낸 등록금이고 세금에 일정 정도 반영됐을 텐데, 그것을 그냥 환수하지 않고 놔둔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대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논의 과정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 그 전에 최근에 많은 공인들이 어떤 부당 이득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 공인의 사회적 책임감의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5,600만 원이라는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자체가 어떤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정수석이었고 굉장히 대표하는 상징 인물로서 본인이 보다 더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요한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속하게 전달해드리죠. 검찰이 유동규 씨를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동규 씨가 1시간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돌연 검찰이
응급실에서 유동규 씨를 체포해서 중앙지검으로 강제로 데려오고 있다는 건데 자, 정익준 변호사님 이제 잠시 후에 유동규 씨 나올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체포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수도 있고 긴급 체포가 됐을 수도 긴급 있고. 체포의 가능성, 즉 유동규 씨가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것에 자꾸 지연하고 불성실하고 휴대폰도 던지고 하니까 체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도망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증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인멸하려고 조직적으로 그 모색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체포를 하려면 압수수색하고 증거 인멸했을 그때 체포를 하든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체포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박성배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이 그 거세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면 손 떼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체포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체포를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압수수색 왜 하냐라고 하니까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왜 긴급 체포 안 하고 병원 가게 냅두고 다 편히 봐주냐라는 논란이 이니까 긴급 체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없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등 떠밀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소위 어떤 검찰 전체가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문제, 돈 문제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즉 김만배에 대한 포커싱에서 다시 유동규에 대한 포커싱이 오는 과정에서의 신속한 판단을 갖기에는 이게 그야말로 코끼리 무슨 다리 만지기식의 어떤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런 부분을 빨리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체포를 해서 중앙지검으로 강제로 데려온다는 건 네네. 유동규 씨는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 정보를 중앙지검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영장을 발부받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때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님 앞서서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은 아니지만 내 산하 직원이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이재명 지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보십니까? 입장을 좀 많이 바꾼 상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문제가 없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는 걸 이재명 후보도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직원 중에 한 명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얼만큼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공적 이익을 환수한 본인의 모범사례라고 목소리 힘줘서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주장에 힘이 빠지고 있죠.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 핵심적으로 관련된 일의 설계를 제대로 담당했던 일 그리고 화천대유와 함께 돈이 오갔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성남시장으로서 관련된 내용들 본인이 설계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의 핵심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긴급 체포에 나서게 됐던 배경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한 내용들의 핵심 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을 다 건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검찰도 자신 있게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을 텐데 이 녹취 파일을 받고 나서 증거 인멸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뜸들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결기를 가지고 녹취 파일에 근거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 인멸 나서지 않기 위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관계성 여부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되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체포됐다라는 대목도 좀 뭐랄까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긴급 체포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체포인지 뭐 영장을 발부받은 건지 사후 영장을 청구할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병원 응급실을 갔군요. 이재명 지사.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에 원래 출두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게 결국은 이제 병원에 들렸다 오겠다. 그래서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바로 검찰이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영학 회계사를 통해서 나온 사진, 녹취 파일 등에 상당히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긴급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가 아무 범죄나 그냥 긴급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중죄가 있을 때 어쨌든 상당한 형을 살 수 있을 때 이제 긴급체포하는 건데, 그 얘기도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왜 빨리 하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피해자 인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쨌든 지난 그제 압수수색을 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보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응급실을 바로 검찰이 간 이유 자체도 응급실에서 그냥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도주 우려 같은 것이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체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별도로 내렸었는데, 상당히 유동규 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중앙지검이 휴대전화는 확보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이제 체포돼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오고 있다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휴대전화 왜 버리셨습니까? 혹시 밑에서 누가 약속된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닙니까? 라는 등의 질문들도 함께 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유동규 씨가 중앙지검의 모습 드러내면 생방송으로 다시 현장 연결해 드리겠고요. BTS의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엔 총회 참석 관련 지출 비용 내역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외교부 등 정부가 대통령 특사 BTS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 여비 지급을 안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반박을 하는데요. 문체부, BTS에게 여비로 지급된 내역은 없다. 연예기획사, 정부가 요청할 경우 금액을 떠나서 안 하면 불이익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청와대는 항공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미 정산 완료됐다. 소속사와도 사전 협의됐다라고 반박했고요. 문체부에서도 해외문화 홍보원을 통해서 지급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탁현민 씨가 이 열정페이 논란에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데 탁현민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TS가 이제 대통령 파리 순방 때 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영국인가 독일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 하루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루 동안 좀 쉬어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대통령의 파리 순방 날짜랑 딱 겹쳐서 그 하루를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비 정도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전용기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스텝 움직이는 거 따지니까 한 1, 2억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경비만. 경비만. 전체 제작비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다음에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시계로 모든 비용을 퉁 쳐줘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자, 이건 지난 2019년도에 탁현민 씨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시계로 BTS 퉁쳤다라고 한 대목인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탁현민 씨는 이번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악의적 오보내고 확대 재생산하는 지긋지긋한 일들 또 반복. 애초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소속사와 멤버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도 나였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김영주 의원님, 안 받겠다고 BTS가 했는데 탁현민 씨가 설득해서 최소 비용을 정부가 사후에 지급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실제로 지금 해외 문화 홍보원을 통해서 얼마를 줬는지 지급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BTS가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활동하는 것 자체를
거기다 열정피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너무 삭막한 표현 같습니다. 예. BTS 그야말로 전용기 타고 다니고 개인 하나가 큰 대기업가 같은 그렇죠. 분들인데 정부가 무슨 뭐 출장비 명목으로 하루에 뭐 3만 원씩 쳐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거니까 승인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인터뷰했던 사람은 BTS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에 정부가 그야말로 공짜로 와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구분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쵸. BTS가 유엔 총회 간 걸 돈 안 줬다고 해서 그것을 열정피해라고 얘기한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찰관을 폭행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왜 거부하셨습니까? 누굽니까? 누구랑 술 마셨습니까?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노예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노예 씨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동승자 누굽니까? 술 누구랑 드셨나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